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는 영성 수련회를 2주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교육을 대신하게 됐습니다. 저도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직접 여러분들 만나서 강의를 해야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것도 질문도 받고 그럴 텐데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수련 목회자로 합격한 거 진심으로 축하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련 목을 하기를 원하지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선발의 과정도 있고 또한 그 선발 과정을 통과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 그런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고 또한 지금은 교회 사역들을 다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있는 사역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좋은 감리교회의 인재들로, 좋은 목회자들로 여러분들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련 목회자 진급과정 행정사항 이해라고 하는 제목의 강의를 맡은 남부인의 총무 천송환 목사입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서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는 하나의 아쉬움이 있고, 대부분 영성 수련을 하면 2월 달에 하기 때문에 요 강의를 2월 달에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연회에 서류를 낸다든지 할 때에 많이 도움이 됐을 텐데, 지금 5월 달에 다 지나가고 6월 달에 이것을 촬영을 하고 또 여러분들 영상을 볼 수가 있어서 5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연회에 제출하는 서류들을 준비하면서 조금은 좀 혼란이 있었을 것이고 조금은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미리 강의를 들었다 간다고 하면 연회에 서류 제출할 때 더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만 겪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겪는 일이고 또 우리가 이왕이면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방지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득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 영성 수련의 그 자료를 다 갖고 계실 텐데 이 자료에 제 강의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를 확인하다 보니까 편집 과정에서 그랬는지 조금 그 빠진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하던데요. 그것은 제가 강의하면서 얘기를 할 것이고, 이 강의안 여기 105페이지부터 나오는 이 강의안을 가지고 저는 이 강의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5페이지에 보면 수련 목회자 제도가 있습니다. 정의와 또한 그 수련 목회자 제도의 역사를 좀 거기서 다뤄놨는데, 자, 그러면 먼저 수련 목회자는 뭔가 정의는 좀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제가 써놓은 거에 보면 수련 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고 교회 혹은 감리회 인정기관에 파송된 준회원 혹은 파송된 목회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먼저 수련 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교회로만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 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혹은 감리교 인정기관에 파송된 목회자가 수련 목회자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수련 목회자 역사를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원래 이 수련 목회자 제도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23회 총회, 그러니까 1999년이었습니다. 이때에 처음 시작이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만 20년 전입니다.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수련 목회자 제도를 신설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그 전도사님들은 많이 현장에 나오기를 원하는데 갈 장소는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 장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도사님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자리를 좀 마련해 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수련 목회자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물론 다른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이유가 가장 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거기 표에 둬놨습니다만 처음에 수련 목회자 제도를 시행하던 1999년 그때는 선발고시를 치렀었습니다. 그리고 파송교회 자격도 지금처럼 일원화가 되지 않았고 광역시는 입교인 200명 이상 교회 또한 광역시 이하는 입교인 100명 이하 교회만 파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가지고는 입교인 100명이라고 하는 광역시 이상이든 혹은 광역시 이하든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입교인 100명 이상으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5년도 총회로 얘기하면 제26회 총회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1999년에 목회자 선발고시로 시작했었던 이 수련 목회자 제도가 2년 후에 조금은 바뀌어요. 조금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냐 하면 거기에도 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개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선택을 하고 3년 과정을 겪어서 목산수를 받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의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 정착된, 지금 확정된, 즉 작년에 입법회의가 있었는데 작년 제33회 입법회의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지금 왔느냐면요. 수련 목회자 선발고시를 치르게 돼 있고 또한 입교인 100명 이상 교회만 파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입법에서 어떻게 변했느냐면 개정이 됐느냐면 전에는 한 교회에 수련목을 3명까지만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9년도 입법회의에서 즉 33회 총회에서는 매년 2명씩 한 교회 총 6명까지만 그러니까 연급별로 2명씩을 둬서 3년이니까 6명까지만 파송하는 걸로 그렇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또 작년에 바뀐 입법에서 가장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은 뭐냐면 전에는 꼭 100명 이상만 되어야만이 한 사람을 파송했어요. 그런데 시골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들은 100명이 안 되는 입교인이 100명이 안 돼도 80명이 되면 80명 이상만 되면 한 명을 파송할 수 있는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작년 입법에서 정해진 것은 매년 2명씩 총 6명까지 파송하고 입교인 80명 이상 교회도 한 명은 파송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 2017년도 제32회 총회에서는 한 교회에 총 3명까지만 파송하는 걸로 했어요. 물론 작년에는 조금 그게 이제 6명까지로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왜 교회에 가는 것을 이렇게 막느냐? 아니 어느 교회에 뭐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하면 뭐 10명이든 20명이든 가게 만들지 왜 어느 해는 3명, 어느 해는 6명으로 그렇게 한정을 짓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불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수련목으로 뽑히는 분들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한 수련목을 원하는 교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연회만 생각해도 저희 연회 같은 경우도요. 매년마다 수련목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교회들은 한 50에서 60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 연회도 보면 저 연회다 지원해가지고 합격하는 숫자를 보면 한 20명 전후가 돼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명이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여러 명이 가게 되면 다른 교회에 못 갑니다. 그래서 어느 해는 3명으로 한정을 줘놨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6명까지 조금 느리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3명 혹은 6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수련목들이 어느 한 교회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여러 교회로 분산해서 여러 교회를 돕고 또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느 해는 3명 또한 3명이니까 너무 제한해서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6명으로 그렇게 문을 조금 개방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수련목으로 그 교회를 갔다가 여러분들이 도저히 나는 그 교회에서 좀 하기가 어렵다. 나는 이 교회에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사역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교회 측에서 이 전도사님하고는 이 수련목하고는 우리 교회가 너무 안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듣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옮겨야 될 경우가 생긴다 하면 수련 목회자 3년 기간 동안에 한 번은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옮기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파송을 받았으니까 최소한 내년 연애 지날 때까지 즉 1년 이상을 그 교회에서 심호하고 옮기더라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5월 달에 대부분 파송을 받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내년 연애까지는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그 교회에 계셔야 되고 혹시 부득이하게 옮겨야 된다라 한다고 하면 같은 연회에서 한 번은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관계돼 가지고 이만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한 페이지 넘겨서 106페이지 수련목회자 자격과 선발, 파송과 진급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시험을 다 치러서 자격이라든지 혹은 뭐 선발이라든지 파송이라든지 진급 같은 거 이미 다 여러분 잘 알고도 계실 거예요. 혹시라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뭐 설명한다고 다 아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들어놓고 여러분들 아신다고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아니할까 그래서 알고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장정 237단 제37조 수련목회자의 자격에 보면 1항에 보면 준회원 자격에 해당한 이로 수련목회자 고시에 합격하고 영성훈련을 마치니 이게 수련목회자의 자격입니다. 수련목회자로서 또 감리교 교역자로서 첫 발을 디딜라고 하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하면 거기 장정 243단 제43조 감리회 교역자의 공통 자격 및 제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감리회 교역자로 파송받기 위한 공통 자격 및 제한 사항은 각 항과 같다. 1항 입교인이 된 후 5년 이상 경과되고 연령이 25세 이상으로 신앙에 돈독하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느니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 부합해서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응시했을 것이고 또한 수련목회자에 응시해서 합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 항에 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교역자로 파송될 수 없다. 이것은 꼭 수련목회자 여러분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도사로서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혹은 어떤 교회가 나서 그 교회로 간다든지 할 때에 즉 서리 전도사로서 서리로서 처음 발을 감리교회의 목회자로서 처음 발을 내딛는 그런 분들은 다 해당이 돼요. 자 거기 1호에 보면 연회에서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교역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건강진단서를 받지 못한 분, 이런 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건강진단서는 정신과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이 종합검사, 건강검진을 다 받았고 정신과 검진까지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에 걸려가지고 실제로 수련목회자가 되지 못한 분이 계세요. 제가 뭐 이름이라든지 어느 해라든지 뭐 그것은 그분과 관련되기 때문에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험은 잘 봤지만, 잘 보고 성적은 좋았지만 이 정신과 검진에서 여기 해당되는 바람에 합격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설마 이런 게 있겠어? 그럴라나 모르지만 실제 이런 일들이 사례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될 정도의 채무가 있거나 채무 보증을 하니 이런 분도 감리회 목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심층 면접을 할 때에 심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확인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합격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3호에 보면 음주, 흡연, 마약, 도박, 동성연애 등을 하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하니 이런 거에 해당되면은 또한 수련 목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반 담임을 한다든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도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어가지고 시험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지만 여기에 실제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잘 통과해서 나는 괜찮겠지 혹시 하려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연해 준회원의 정의와 자격, 우리 감리교 교단 그 장정인 276단에 보면 연해 준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분들이 돼야 된다라고 거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연해 준회원은 연해 과정고시위원회가 실시하는 고시에 합격하고 연해 자격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연해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준회원으로 허입한 교역자를 말하며 전도사라 칭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자격은 설입니다. 설이 1년 과정을 거치고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이 준회원이 될 텐데 바로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에 있는 뭐 대표적으로는 감신대학교라든지 모건대학교, 협성대학교 이 세 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원까지 마치면 감리교단의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거기 사망에 보면 미국 내에 있는 13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면 또한 감리교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그분들은 들어와서 감리교 교역자 필수 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 속해 있는 13개 신학대학원은 어딜까라고 여러분 궁금해 하실 텐데 모르겠는데 107페이지 그 끝부분에 거기 그 박스로 들어간 거에 보면 13개 학교 이름들이 나옵니다. 거기 13개 미국에 있는 그 신학 대학 쪽에서 여기 13개에 포함되는 그런 대학을 나온 분들은 그쪽에서 학위를 한 분들은 감리교에서 목회를 할 수가 있고 인정해 줍니다. 대신에 감리교 교역자 필수 과목, 그 필수 과목은 108페이지 제일 위에 감리 교역자 필수 과목 6과목입니다. 교류와 장정 242단에 나와 있는데 이 6가지를 해야 됩니다. 감리교회사,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류와 장정, 또한 웨슬리의
설교와 신학, 또 웨슬리 영성수련, 또 웨슬리 전도와 속회운동, 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목회 실습입니다. 이 목회 실습은 매 학기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모든 학기에 다 목회 실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바뀐 법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 실습이 작년에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13개 학교 여기에 뭐 해당되고 또한 감리교 교역자 필수 과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10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들은 여기 해당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여기 해당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감리회 교역자 필수 과목을 했기 때문에 수련 목회자로서 응시할 수 있었고 또한 선발해서 선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어디를 보고자 원하냐면 107페이지 7항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107페이지 7항에 보면 감리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은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승인한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을 말한다. 우리 한국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3개 신학교는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7항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학대학원은 국내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즉 목원이나 감신이나 협성이나 이 세 학교를 나오지 아니하고 다른 타 대학을 그 교파의 신학대학원을 나온 분들은 어디서 인정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또 8항에 보면 이런 자격을 갖춘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에 다 지금 했을 겁니다. 이렇게 자격을 갖춘 분들은 교회의 구역인사위원회도 거쳐야 되지만 지방 인사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 파송하는 거 인정한다라고는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연회에다가 서류 내기 전에 이미 다 구역인사위원회 통과하고 지방인사위원회를 통과해서 연회에다가 다 서류를 냈을 겁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설이기 때문에 감리사님의 파송을 받습니다. 그게 일반 준회원이나 정회원과 다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준회원이나 또 정회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은 감독님의 파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서리들은 감리사님의 파송을 받아서 감리사님이 파송한 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11항에 보면 이것을 꼭 염두에 두고 꼭 기억하길 바라는데 연회 준회원으로 허입된 이는 감독의 파송을 받아 과정법에 따라 2년간 준회원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신분이 설입니다. 그러나 내년 연회가 지나가면 그때는 여러분의 신분이 준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준회원 과정 2년 과정을 잘 마치면 목사 안수를 받고 또한 정회원이 됩니다. 이 과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설이부터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기간은 3년간입니다. 설이 1년, 그 다음에 2년간의 준회원 과정, 그래서 총 3년간 여러분들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매년마다 시행하는 과정고시위원회와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고시와 심사를 통과하면 1년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3년 동안 진급을 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는 동시에 정회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수련목회자 타임 스케줄 그쪽에 가서 더 자세하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항에 보면 수련목회자 혹은 기관파송 전도사로 연회 준회원 과정을 마쳤으나 연회 전까지 파송지를 결정하지 못하여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이는 자격을 준필로 하되
파송지가 결정된 후 처음 열리는 연회에서 안수를 받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1년의 서리 과정, 2년의 준영 과정을 거치고 목사 안수를 받는다 했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임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느 기관으로 가든 혹은 담임 목사로 가든 혹은 어느 교회 부목으로 가든 그런 임지가 결정이 돼야 목사 안수를 해요. 그 임지가 결정되지 아니하면 그런 임지를 찾지 못한다고 하면 신부는 뭐가 되느냐 하면 준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필로 있다가 언제라도 내가 임지를 결정하면 임지가 결정이 되면 그때는 언제라도 다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사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조금 전에 이제 108페이지인데요. 조금 전에 감리교 교역자 필수 과목 6과목은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두 번째로 보면 수련 목회자 선발. 이미 여러분들 다 그 선발이 됐어요. 선발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세 가지를 거쳐야 됩니다. 첫째로는 선발 고시가 있어요. 여러분 선발 고시 다 치렀잖아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영성 수련회를 2주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영성 수련회를 2주간 못하고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성 수련을 하면서 맨 마지막 날 뭐 했느냐 하면 심층 면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날짜를 정해가지고 심층 면접을 했잖아요. 원래 코로나19가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 영성 수련을 같이 모여서 생활하면서 하고 마지막 날 심층 면접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어떤 심층 면접은 했죠. 이 세 가지 과정, 선발 고시도 치러서 합격을 해야 되고 영성 수련회에 참석해서 통과를 해야 되고 또한 심층 면접까지도 통과를 해야 제대로 됩니다. 올해도 이 심층 면접을 통과하지 못한 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은 이런 세 가지 모두를 다 통과했고 이제 영성 수련은 이렇게 영상을 대신하고 있으니까 이 영상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또한 도움 받으시고 이 영상도 잘 통과해서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증거하는데 어려움이나 어떤 그 제약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선발고시는 여러분도 뭐 다 치러서 아시겠습니다만 5과목을 치릅니다. 첫째로는 구약성경, 또한 신약성경, 감리교회, 신학, 또한 교류와 장정, 또한 기독교에 대한 감리교회사 이 5가지 과목을 치렀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 같은 경우는 문제 은행식으로 해서 이미 성경 문제집이 나와 있고 거기서 그 출제를 하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 신학과 기독교에 대한 감리교회사 두 과목은 각 신학대학교의 담당 위촉된 신학대학원에 위촉된 교수님들에게 문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출제하는 걸로 또한 출제하고 그분들이 채점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지요. 또 교류와 장정은 뭐 여러분들이 장정 공부했겠습니다만 이 장정 안에서 실제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이렇게 하게 돼 있었습니다. 돼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다 통과를 하셨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영성 수련은 2주간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실시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 이걸로 대시한다라는 거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심층 면접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수련 목회자의 파송과 진급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또 지금 해당되기도 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해당될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 목회자의 파송 1. 수련 목회자 선발고시 합격자는 당해년도 영성 수련회에 참석하고 서리 전도사로 파송받아야 한다. 파송받지 못한 일은 자격이 상실된다. 이게 시행사칙 5조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뭐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하진 않았습니다만 저희 연회 같은 경우는 18명이 합격을 했는데 5월 말 전까지 이미 다 파송을 받았어요. 이건 여기에 해당되질 않습니다. 파송을 만약에 받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올해 파송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합격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시험을 치러야 그 자격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련 목회자는 임지를 옮길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심환위가 이동할 경우 해당 연회 내에서만 연회 과정고시 자격심사위원회 결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아까 역사에서도 수련 목회자의 역사를 살펴볼 때 잠깐 말씀드렸었죠. 본인이 그 교회를 선택을 했는데 본인이 거기 적응을 못한다든지 혹은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교회 측에서 어떤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사역을 못할 일이 생겼다든지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번은 옮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데나 그러면 옮길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 여러분 연회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파송을 받았느냐 그 연회 안에서 옮길 수가 있고 그것도 또한 연회에 과정고시위원회 또한 자격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허락을 받아서 그분들이 그래 옮기는 거 우리가 인정해준다 그렇게 결의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옮길 수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한 교회 가셔서 3년 동안 사역을 잘 하시고 그 교회에서 안수까지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1년 하고 옮기면은 그것은 참 어려움이 있어요. 바라기는 어떠서 3년 동안 한 교회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망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련 목회자는 한 교회에 매년 2명까지 총 6명만 파송할 수 있다. 80명 이상의 교회에도 수련 목회자 1명을 파송할 수 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사항, 수련 목회자는 구역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리사가 임명한다. 장정 238단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구역 인사위원회 의결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조금 앞에 부분에 얘기했습니다만 지방 인사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먼저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다음에 지방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무하는 교회에 파송해도 좋다라고는 의결을 거쳐야 여러분들은 파송이 되고 올해부터 진급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다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부모가 담임자로 신무하는 교회에서는 수련 목회자로 사역할 수 없다. 갈 수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내 남편 혹은 내 아내가 목회하는 그곳이라든지 내 부모님들이 목회하는 곳이라든지 그곳에 가가지고는 수련 목회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장정사항입니다. 왜 이런 법이 생겼느냐 하면요. 소위 말해서 농땡이를 가서 핀다는 거예요. 배우자라든지 혹은 부모님 밑에서 수련 목회자 사역을 하게 되면 봐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수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런 법을 만들었고 이때부터는 어떻든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또 뒤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수련 목회자를 하면서 수련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박사 과정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뒤에 한번 나올 텐데 다시 한번 그때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6항에 보면 개체교회 및 감리회 인정기관은 매년 12월까지 다음 해에 파송받을 수련 목회자의 수를 해당 연회에 신청해야 된다. 신청하지 않는 교회는 수련 목회자를 파송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회에서 연말 정도가 되면 각 교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수련 목회자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미 교회에서는 다 신청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수련 목회자를 그 교회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몇 명 정도나 수련 목회자를 원하나 조사를 하고 이 조사에 의해서 또한 선발하는데 참고를 합니다. 그 교회에서 수련 목회자를 우리가 뽑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청이 없는 교회들은 12월까지 안 한 교회들은 수련 목회자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들은 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 지금 수련목으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역자 진급 과정 한번 좀 보지요. 장정 1704단 제4조 교역자 진급 과정입니다. 116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수련 목회자 타임 스케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한번 제가 여기서는 그냥 장정을 읽는 정도로 하고서는 넘어가고 1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련 목회자 타임 스케줄에서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704단 교역자 진급과정 2항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수련 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여 개체교회 또는 감리회 인정 선교기관에 수련 목회자로 파송된 이는 준회원 진급 고시 과정을 거쳐 연회 개최 3개월 전까지 임지가 확정되면 목산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한다. 자, 임지를 구해야 되는데 입교인 12명 이상의 개체교회를 담임하거나 또한 선교사 또는 감리회가 인정하는 기관에 파송되거나 혹은 현재 수련 과정이 있는 교회나 타 교회 부담임자 모두 다가 임지입니다. 그래서 뭐 개척할 수도 있고 혹은 이미 교회가 있는 곳에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어느 기관에 갈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선교지도 갈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거 다 가능합니다. 또 내가 지금 심무하고 있었던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었던 그 교회에 부목을 한다든지 혹은 다른 교회에 부목을 간다든지 이런 임지가 결정이 되어야 목사 안수를 받아요.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과정을 겪고 마지막 해에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타임 스케줄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인데요. 사항을 보면 제1항, 제2항, 제3항의 교역자는 파송받은 교회 또는 선교기관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구역회, 지방회의 추천을 받아 연회에서 제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이 통과되어야 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년에 당장 필요한 것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사역을 잘하고 구역회에서 추천을 받고 특별히 지방에서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지방 감리사님과 지방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추천서를 연회에 제출해야 여러분들이 내년 연회 때에 품행을 통과하고 준회원 허입식을 거쳐서 준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뒤에서 다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5항 수련 목회자는 감독자인 지방의 감사의 책임하에 상담자인 담임 목사 및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로부터 목회자로서의 성품과 자질의 육성, 학문 연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에게는 감독자가 있고 상담자가 있습니다. 감독자는 지방 감리사님이 되고 또한 상담자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또한 기관에 파송된 분들은 기관에 파송된 정회원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상담자가 됩니다. 이분들의 지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뒤에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 1년에 2차례의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이분들이요. 즉 감독자인 감리사님 또한 상담자인 담임 목사님이나 기관 내에 계신 파송기관의 정회원 목사님 한 분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1년에 2차례씩 7월 달과 1월 달에 상담자
그 지도 목사 보고서라고 하는 지도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2번씩 내야 돼요. 1년에 2번 내야 됩니다. 그 뒤에 또 설명이 있습니다. 자, 6항 2년 과정을 5년 이내에 마치지 못한 이는 연해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퇴회시킨다. 좀 무서운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뭐 서류 1년 거치고 내년 연회를 통해 가지고 준회원이 되면 이제 준회원 2년 과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 과정을 해야 되는데 진급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뭐 수련목 시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연회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매년마다 진급을 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진급에서 진급을 못하고 누락되는 유급되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2년 과정을 5년 이내까지 즉 뭐 3번을 봐준다는 거죠. 5년 이내까지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감리교회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퇴회시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항에 보면 수련 목회자의 지도 목사, 즉 지도 목사는 누가 되느냐 하면 감리사님, 또한 여러분들 교회의 담임 목사님, 또한 기관에 파송받은 분들은 기관 파송 정회원 목사님, 이분들이 지도 목사님입니다. 이분들은 여러분들 파송할 때에 지도 서약서에 동의했을 겁니다. 그리고 서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서류가 이미 연회에 다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다 했고, 이분들은 지도 목사 세미나라고 하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평생에 한 번만 들으면 돼요. 아마 뭐 듣지 못한 분들은 곧 이 지도 목사 세미나가 있을 텐데 그때 꼭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8항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련 목회자의 상담자, 즉 담임 목사님이나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님은 해당 연회에 연 2회 7월과 1월 지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거기 7월하고 또 월이 한번 나오는데 거기 일자가 빠졌어요. 제가 원본을 보낼 때는 그 강의안을 보낼 때는 일자가 넣어서 보냈는데 어디로 갔는지 일자가 지금 빠졌습니다. 거기에 7월과 1월 하나 2일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9항에 보면 수련 목회자의 상담자가 지도 목사 세미나에 불참하거나 지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기 담자라고 있는데 거긴 또 상담입니다. 상담자가 담임하거나 소속한 교회 및 기관에 수련 목회자를 파송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성실하게 사역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을 상담하고 지도하는 담임 목사님이나 기관 파송을 하신 그 정회원 목사님, 이분들도 성실하게 본인들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에도 참석을 해야 되고 또한 1년에 2번씩 제출해야 되는 지도 보고서를 꼭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제출하지 않는다더니 그러면 그런 교회는 수련 목회자를 파송하지 않기로 그 장정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련 과정 중에 있는 수련 목회자는 수련 기간 동안 박사 과정을 할 수 없다. 이것이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의 시행 세칙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수련 목회자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을 이는 안수받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임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여러분들은 뭐 해당은 안 되겠습니다만 내가 목사 안수 이제 내년이면 목사 안수를 받는다 이제 그런 분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타임 스케줄에서. 자, 그 다음에 수련 목회자의 직무와 보수 여기를 좀 한번 보지요. 수련 목회자는 뭘 하느냐? 239단 제39조 수련 목회 직무를 보면 수련 목회자의 직무는 담임자의 지도 아래 일반 목회, 교회 운영 관리, 사무행정 등에 관한 것을 수련한다. 말 그대로 수련입니다. 누구의 지도 아래요? 담임 목사님의 지도 아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교회의 전반적인 것들을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가끔 안타깝게도 어떤 수련목들은 너 거기 가서 뭐 했냐 하면은 저는 담임 목사님 운전만 하다 끝났어요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는 방송실에서 방송 장비만 만나다 끝났어요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그러지 않고 싶다 해가지고 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도 기회가 되면 늘 담임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련 목회자들에게 운전만 시키고 또한 방송실에만 그렇게 가둬놓지 말고 여러 가지들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지도를 좀 잘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왕이면 아예 그냥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교회에서 여러 파트를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회할 때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수련 목회자의 보수. 이미 본부에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수련 목회자 보수에 대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 목회자 보수는 시행세칙,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 시행세칙 제7조에 나와 있는데 올해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하면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수련 목회자의 보수는 매년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파송된 교회 및 기관에서는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매년마다 금액을 정해줬었어요. 작년 보수는 월 120만 원에 상여금 400%를 더 주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이 세행세칙을 고쳤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최저임금이 매년마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거기에 준해서 따라간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18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안내가 나갔고 교회에서도 아마 이렇게 그 금액을 연회 제출 서류에다가 제출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된다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수련 목회자 지도 목사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죠. 지도 목사는 감독자와 상담자가 있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독자는 여러분들이 파송받은 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의 감리사님이 감독자가 됩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 지금 파송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상담자가 되고, 또 그렇지 않고 나는 지금 기관에 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그 기관에서는 그 기관에 정혜원 목사님이 계셔야 거기에는 파송을 하거든요. 정혜원 목사님이 상담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님 혹은 파송기관의 정혜원 목사님의 상담자가 되거든요. 이 두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독자와 상담자는 1년에 꼭 2번 거기 나와 있죠. 수련 목회자의 지도 목사들은 수련 목회자 지도 목사 세미나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지도 목사 보고서를 연 2회 아까도 말씀드렸죠. 올해부터 내야 됩니다. 다음 달 7월부터 내야 돼요. 7월 달과 내년도 1월 달에 해당 연회에다가 꼭 제출해야 됩니다. 만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혹은 그 기관은 다음부터는 수련 목회자를 파송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련 목회자 관련 교류와 장정,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일 뒤쪽에 있는 수련 목회자 타임 스케줄을 설명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수련 목회자 관련 교류와 장정 제4편 의회법 제4장 지방의 장정 550단 제50조 지방의 직무, 이것은 당장 여러분들이 내년에 필요해서 이것을 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의 직무는 다음 각한과 같다. 2항 연회 주례원 후보, 연회 재허입을 원하는 이, 그리고 다른 교파에서
임명하여 온 교역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제적해온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해온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회 회원 허입을 연회에 청원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타임 스케줄 쪽에 보면은 나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9월 달에 내년도에 준회원에 들어갈 분들한테 미리 서류를 받습니다. 근데 그 서류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지방의 추천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지방의 추천서는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사역을 잘하고 내년 지방에 대부분 지방회가 2월 달에 있습니다. 그 2월 달에 지방에 여러분들 참석해가지고 내년 2월 달부터 여러분들 이제 지방 회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방에 참석해서 여러분들 성품 통과를 받아야 됩니다. 온 지방 회원들이 있는 앞에서 이 전도사님이 연회 준회원 후보로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품행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해온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추천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행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감리사님이 도장을 찍는 지방의 추천서를 해줄 겁니다. 그것을 연회에다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9월 달에 서류를 내라고 그러는데 내년 2월 달에 지방회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럴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다른 서류들은 올 9월 달까지 내고 요 서류는 이 지방의 추천서는 내년 지방회가 끝난 다음에 바로 내면 됩니다. 그것은 뒤에 타임 스케줄에서 다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쯤 하고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들 도움이 되려나 몰라서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의 시행세칙도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을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그 기관을 선정하는가 뭐 그런 것도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제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것 같은 제일 마지막 부분 페이지 116페이지 수련 목회자 타임 스케줄 그거 말씀드리고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거기를 보시오. 첫 회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지금 해당되는 겁니다. 설립 파송입니다. 월별로 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1월달에 여러분들 수련 목회자 선발 고시를 치렀지요. 그 다음 2월달에 뭐 수련 목회자 영성 수련을 해야 되는데 이건 못했어요. 대부분은 2월달에 합니다. 그리고 2월달 마치면서 합격증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합격한 다음부터 5월달까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구역인사위원회를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인사위원회를 통과해서 감리사님의 임명으로 여러분 서류 파송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까지 이제 구역이나 지방에 셌다고 하면 연회에다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아무리 지방까지 했다 할지라도 연회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진급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마 지금 5월달이 다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이 서류를 냈을 겁니다. 자, 거기 서류를 보지요. 공통 제출 서류입니다. 전도사 임보고서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역 담임자 결의서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내고 일반 대학을 아니고 신학대학을 나온 분들은 안 내도 되는 연회들이 있습니다. 뭐 이미 다 연회 제출했으니까는 뭐 관계 없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네 번째,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력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민등록 등본. 어느 연회는 주민등록 등본이 아니라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는 연회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연회별로 조금은 달라요. 주민등록 등본을 받는 분도 있고 그 연회도 있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는 연회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안 낸 분이 서류를 뭐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연애 한번 알아보면 더 정확하게 알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기본증명서, 8번째 혼인관계증명서, 그 다음에 9번째 생활비 부담 보증서. 이것은 교회에서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방인사위원회를 여러분 통과했으니까 지방인사위원회 결의서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들 수련목회자 합격하고 합격증 다 나눠줬을 텐데 그 사본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진단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그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에다가 이미 냈잖아요. 그걸로 건강진단서는 대신합니다. 그 본부에 낸 것을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에다가 여러분 다 제출했는데 그것을 각 연회별로 지금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연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서류 낸 거에다가 첨부해 놓으니까 여러분 그것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수련 목회자 지도 서약서. 이것은 감독자인 감리사님과 또한 여러분 담임 목사님 혹은 기관 파송을 받은 분들은 정혜원 목사님이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로 가는 분이든지 혹은 기관으로 가는 분들이든지 똑같고, 기관 파송에 해당되는 분들은 두 가지를 더 내야 됩니다.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기관에서 여러분들 파송해 주세요라고 하는 청원서, 기관 파송 청원서가 있고 그 다음에 임명 결의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내야 됩니다. 이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5월 말까지 했어야 돼요. 아마 다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5월 말까지 연에다가 다 제출을 해야 올해부터 여러분들 진급에 들어가고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진급을 해서 이제 11월 달에 시험을 치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까지 끝났고요. 자, 이제 아마 7월 달부터 해당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여기서부터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7월 달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지도 목사 보고서를 꼭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은 연에다가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 목사 그 보고서의 양식에 보면 독서 감상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같이 그렇게 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목사님이나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나 감리사님이 제출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7월 달까지 이거 내셨는가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올 이제 9월이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진급을 하겠지만 진급과 관련된 서류를 미리 받습니다. 어떤 서류가 여러분 내야 되느냐 하면 거기 9월 첫 주에 우리가 이제 공고를 할 겁니다. 언제까지 9월 며칠까지 내라 그러는 거 아마 연회에서 안 내도 나갈 것이고 그럴 텐데 이런 서류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 준해온 허임 원서, 이건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적어서 내면 돼요. 그 다음에 사진은 내매를 받는 연회도 있을 거고 2매를 내라 하는 연회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연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매수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 매수는 여러분들 해당되는 연회에서 내라고는 매수만큼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역 담임자 보고서라고 하는 거, 이것도 구역 여러분은 담임자가 아니니까 구역 전도사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양식이 있으니까 양식대로 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교역자 신상 기록 카드, 이것도 양식이 있습니다. 아마 연회에서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여러분 기록을 하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단 편입 증명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교회의 재단 그 모든 재산이 우리 감리교단의 유지재단에 편입되어 있는가 편입이 안 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편입이 되어 있으면 편입 증명서를 내면 되고, 만약에 편입할 수 없는 그런 교회 갔다 가면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느냐 하면 재단 편입 불가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재단에다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조건이면 유지재단에서 발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대신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다 그렇게 편입시키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교회 땅이 종중 땅이라든지 논이나 밭 위에다가 교회가 젖었다든지
혹은 임대라든지 이런 데는 유지재단이 편입 못합니다. 이런 몇 가지 사유가 있는 그 교회들은 유지재단에다 그 사유를 써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 첨부해가지고 유지재단에다가 신청을 하면 유지재단에서 재단 편입 불가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요 재단 편입 증명서와 똑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허입 응급 부담금, 즉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도에 준회원이 들어올라 면 기여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1개월 생활비를 내게 됐어요. 한 달 생활비를 내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수련 목회자들은 아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80만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액수만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우리 연회에 파송된 그 수련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180만 원이 너무 부담됩니다. 그러는 데도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교회에서는 조금 덜 주는데 내는 것은 180만 원 내야 되니까 우리가 좀 부담돼요. 그러는 교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도 공식적으로 장정해서 1개월 생활비를 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고 이것을 응급재단에다가 내면 응급재단에서는 완납 증명서를 해줍니다. 이것을 내야 됩니다. 9월 달까지는 뭐 아무리 늦어도 이거 서류 제출하기 전까지는 내서 그것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지방의 추천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는 9월 달까지 내야 되는데 요 서류는 지방의 추천서는 지방에는 그 다음에 2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월 달 지방에 끝나고 바로 내면 됩니다. 요건 빠지더라도 7번째는 빠지더라도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서류는 제출해야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준회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9월 달까지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진급 과정을 준비해야 되는데 진급 과정은 보통 11월 달에 시험을 봅니다. 연회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연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은 11월 달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리 과정으로서 허입 과정으로서 뭘 시험 보느냐? 거기 필기 시험은 성격 통독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련목 시험 볼 때 구약과 신약 시험 보았던 것처럼 그 문제 은행 성경 문제집 거기에서 출제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연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연회들은 다 거기서 그렇게 출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연회에서 안내가 나갈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셔서 시험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서 주회, 교회 성장학, 예비학, 교회 행정학 이 4가지 과목을 또 봐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독교 세계에 7, 8월 오후에 공고가 나갈 겁니다. 어떻게 시험을 보고 어떻게 준비하고 그런 것이 더 정확하게 나갈 테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 아마 또 연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공문으로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할 겁니다. 안내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 시험을 잘 준비해가지고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과정고시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논문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논문 첫 해는 무슨 논문을 쓰느냐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논문 제목은 교회력에 의한 목회 계획 및 해설입니다. 목회 계획표 및 해설입니다. 내년도에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그것을 미리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고 또 연회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자체적으로 영성 수련회를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만 자격심사위원회에서라든지 혹은 과정고시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영성수련을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 연회 남부연회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연회들은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 1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지도목사 보고서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 목사님 또한 감리사님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지방 자격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지방에를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 참석해서 품행 통과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품행 통과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방에서 지방 추천서, 우리 아무개 전도사님이 내년도에 아니 올해 준회원 되는 것에, 준회원으로 허입하는 것에 우리가 추천합니다. 이런 추천서를 써줄 거예요. 이것을 이제 연에다가 냅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에 여러분들이 이런 품행 통과를 하기 전에 이력서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가족관계 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요구하는 지방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지방 같은 경우는 연에다 낸 것을 그냥 그것을 가지고 와라 하는 지방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에다가 연락을 해서 내가 작년 9월 달에 낸 그런 서류를 좀 복사해 주세요 라고 하면 복사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출하기도 하고, 이것은 지방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내가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하고, 아니면 이미 준비해서 연에다 낸 것 같은 거라든지 그러면 그걸 연에다가 요청해 가지고 사본으로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게 맞춰지면 여러분들이 3월 달에 뭘 하게 되느냐 하면 과정고시 자격 심사를 받게 됩니다. 연회마다 날짜는 다 달라요. 연회 앞두고서는 보통 3월 달에 이것을 하는데 시험을 잘 통과했느냐, 논문을 잘 썼느냐, 논문을 여러분 성심성 있고 잘 남의 거 보고 베끼지 않고 잘 썼느냐라고 하는 것도 보고, 이분이 성품적으로 감리교회의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성품인가 성품이지 아닌가를 확인하는 자격심사를 합니다. 마치도 여러분들이 수련목회자 합격하고 심층 면접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심사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4월 달이 되면, 내년 4월 달이 되면 여러분들이 연회 첫 번째로 참석을 해요. 그리고 연회 참석을 해서 성품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품 통과가 되면 준회원 허입식을 거쳐서 이제 여러분들이 준회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7월 달에 되면 지도목사 보고서는 또 제출해야 되고요. 11월 달이 되면 올해 그 11월 달에도 시험 봤던 것처럼 내년 11월 달에도 이제 준회원 1년급을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준회원 1년급은 뭘 보느냐? 성경은 똑같이 봅니다. 구약 신약은 똑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과목이 조금 다른데 성서신학, 그 다음에 목회학, 설교학, 선교 및 전도학, 이렇게 4가지, 성경 빼고 4가지 시험을 치릅니다. 그리고 논문은 이제 준 1년급의 논문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설교인데 강해 설교 1편, 주제 설교 1편,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여러분 논문을 잘 쓰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 즉 2022년이죠.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2021년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22년, 즉 여러분들이 이제 준 1에서 준 2년급이 되는 해입니다. 자, 거기도 1월 달은 지도목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2월 달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방회를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3월 달은 내년 두 번째에도 했던 것처럼 3월 달에도 연회 준회원 과정고시 및 자격심사를 실시해서 여기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4월 달이 되면 또 여러분들이 준 1년급으로서 연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지도목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 9월 달이 되면, 올해 9월 달에도 여러분들이 준회원 허입 예정자 서류를 제출했던 것처럼 2022년 9월 달이 되면 여러분들이 2023년 있을 정회원 허입을 위해서 허입 예정자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거기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냐면 정회원 허입 원서, 이거는 소정 양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요 기본증명서는 때로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신해서 요구하는 연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미 기본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다 냈는데 왜 또 내라고 그래? 그럴라나 모르는데 이미 이때는 여러분들이 기본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낸 지가 몇 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변동자들이 있어요. 변동자들이 있어서 다시 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정회원 되기 전에 또 한 번의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몸으로도 건강한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한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들이 받은 걸로 대신하지만 정회원 허입을 하기 위해서 건강진단 받는 것은 올해 낸 걸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다시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진단은 대부분의 연예가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다. 지정된 병원이 있어서 거기 가서 받으면 됩니다. 저희 연예 같은 경우도 목동 선병원이라고 거기다가 협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연예에서 명단만 그렇게 보내주면 그 병원에서 날짜를 잡아서 통지해가지고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과까지 그렇게 건강진단을 받으면 됩니다. 또 재단 편입 증명서는 준회원 허입 예정자 서류와 마찬가지로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에 혹은 기관에 지금 이게 됐느냐라고 보는 것이고 만약에 안 되었다 한다고 하면 재단 편입 불가 확인서로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에 이제 시험은 마지막으로 보는 해입니다. 11월 달에 요것만 통과하면은 여러분 다 끝나는데 이제 준 2년급으로서 어떤 시험을 보느냐 하면 성경 시험은 마찬가지고요. 이제 준 2년급에서는 기독교 윤리학, 교육신학, 조직신학, 상담학 이렇게 4과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논문은 뭘 쓰게 됐느냐 하면 주제는 뭐냐면 교회 행정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행정에서 소제목은 대부분 그 연회의 과정고시위원회에서 소제목을 줍니다. 이것은 미리 여러분 공문에 아마 공문으로 연회별로 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잘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는 해입니다. 즉 준 2년에서 준 3년으로 준 3이 아니라 정회원 넘어가는 해였죠. 그래서 올해가 2020년, 1년급이 2021년, 그 다음에 2년급이 2022년, 그 다음에 목사 안수 받는 해가 2023년입니다. 2023년 1월 달에 지도 목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2월 달은 마찬가지로 지방에는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월 달에 늘 했던 것처럼 연예 준회원 과정 및 자격심사를 3월 달에 하니까 여러분들 거기 심사에 참석해서 심사를 잘 통과해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4월 달이 되면 연회에 참석해서 연회원들 앞에서 품행 통과를 하고 이 품행 통과를 거쳐서 목사 안수도 받고 또한 정회원이 됩니다. 정회원까지 여러분들이 돼야 그 다음부터 이런 시험이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늘 시험 치르느라고 지겹다라고 하려나 모르지만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이런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시험 같은 걸 잘 준비해서 좋은 여러분들이 감리교단의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는 아까 앞에서 잠깐 했던 것처럼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내 임지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내가 어느 교회 담임으로 가든 혹은 부목으로 가도 괜찮고요. 어느 교회로도 개척해도 괜찮고 혹은 어느 기관을 가도 괜찮고요. 혹은 선교사로 가도 괜찮고 어디든지 간에 임지가 결정이 돼야 결정이 돼야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정회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임지가 안 되었다 한다고 하면 임지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법에서도 봤던 것처럼 임지가 결정되지 아니하면 준필로 머문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연회에다가 제출해야 됩니다. 임지가 결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먼저 서류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거기 제출하는 서류는 다 케이스마다 다 다르게 제가 써놨습니다. 자, 연회본부에 제출할 서류 임지가 결정된 준회원 2년급입니다. 자,
첫째로는 행정 절차, 현재까지 수련 목회자로 사역했던 임지에서 면처리해야 됩니다. 내가 A라고 하는 교회에서 수련 목회자로 있었다 한다고 하면 수련 목회자를 끝내는 그런 행정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면처리 혹은 임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해야 되고, 혹시라도 내가 A라는 교회에 있다가 A라는 교회에 부목사로 내가 사역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런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데, 먼저는 수련 목회자로 그 교회에 썼던 면처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느냐 하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내가 그 교회에 부목으로 있다 할지라도 부목으로 한다라고는 임처리, 즉 부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해줘야 이게 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서류가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4월 달에 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제출할 서류 목록에 보면 이제 다 케이스가 다르게 나와 있죠. 현재까지 수련 목회자로 사역했던 임지에서의 면처리, 즉 구역 이임 결의서하고 전도사 면 보고서, 이 두 가지 내면 이미 면처리, 이임 처리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처리가 끝났다고 하면 임처리해야 됩니다. 즉 이임했다고 하면 부임하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자, 부임하는 것은 거기 다 케이스별도 다른데, 목사 안수 받고 새로 부임하는 임지에서의 임처리, 부임처리 해야 되는데, 내가 담임 목사로 가는 경우, 기존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경우에는 교역자 임청원서, 그 다음에 구역 담임 교류서 내면 되고요. 내가 새로 개척한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서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한다 라고 하면은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뭐냐면, 개척교회 하는 것을 교회 설립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교회 설립과 관계된 서류가 1번부터 4번까지예요. 즉 교회 설립 보고서, 그 다음에 예배당 위치도 평면도, 또한 예배처 기증서, 즉 사용승낙서 또는 건물 매매 계약서, 전세일 경우에는 임차 계약서에 감리사와 담임자가 공동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임대해서 개척할 것이냐, 아니면 매매해서 그 건물을 사서 개척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무상으로 그 사용서를 받아가지고 개척할 것이냐에 따라서 서류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설립하는 것을 지방회에서 인정했다라고는 지방실행위원회 회록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는 교회 개척과 관련된 서류고, 5번과 6번은 담임으로 가는 것과 관련된 서류입니다. 그래서 교역자 임청원서, 그 다음에 구역 담임 교류서, 이 구역 담임 교류서가 개척 설립 교회용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경우에는 교역자 임청원서는 내야 되고 구역 부담임 교류서를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로 파송받은 경우에는 교역자 임청원서, 그 다음에 구역 특별 파송 교류서, 그 다음에 선교사 인준 확인서, 이렇게 세 가지를 내면 되고요. 기관으로 가는 경우, 여러분들이 나가는 목사 안수 받으면서 기관으로 갈 겁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교역자 임청원서하고 구역 특별 파송 교류서, 그 다음에 기관 파송 청원서 혹은 기관 재직 증명서라든지 임명장을 첨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채용 교류서, 급여 지급 확인서, 연간 예산 결산서, 이렇게 내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수련목을 끝나고 마치고 담임 목사나 혹은 부담임으로 언제부터 갈 수가 있는가? 내가 목사 안수 받는 해 1월 1일부터 갈 수 있도록 지금 시행세칙에서는 그렇게 그 시행세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안 됩니다. 그 전에는 안 되고, 내가 올해 목사 안수를 받는 해 같다고 하면은 1월 1일부터 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런 임지가 결정돼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얼굴을 맞대고서 나는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 궁금한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도 하고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도 무슨 얘기를 하나, 무슨 얘기를 지금까지 했나 조금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려나 몰라요. 혹시라도 궁금한 것이 있다 간다 하면 여러분들 해당 연회에다가 전화하시면 그 사무원들이 아주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 그래도 조금 못하다 가면 여러분들 해당 연회에 총무님들한테 연락을 하시면 여러분들 궁금증을 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모든 연회가 다 같습니다. 행정이. 그러나 아까 뭐 기본증명서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조금 연회별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잘 행정 처리 잘 하셔서 여러분 진급하고 또한 앞으로 목사 한 수 되는데 아무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막 빨리 해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요. 이것으로 제 강의를 이제 저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3년 과정 지금 이제 막 들어와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에서 사역 잘 하시고 감리교단에 좋은 목회자들 되셔서 우리 감리교회가 여러분들 통해서 다시 새로워지고 부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레포트를 제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레포트를 제가 주고 마치겠습니다. 레포트는 뭐냐면은요. 앞에서 제가 수련목회자 역사를 좀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수련목 시작해서 몇 개월들 뭐 빠른 분들은 몇 개월 지났을 것이고 뭐 늦은 분들도 아마 한두 달을 지났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련목회자를 하면서 우리 수련목회자 이런 것들은 참 좋다. 너무 좋은 아니다. 라고 하는 장점 또 수련목회자 하면서 이것은 아닌데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단점도 즉 수련목회자로서 우리 감리교단의 수련목회자의 이 제도가 좋은 장점도 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단점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감리교단의 수련목회자 제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수련목회자 과정의 좋은 장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점 이런 것을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단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수련목회자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입법의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좋은 의견을 제시하시면 그런 것들을 혹시라도 입법의회에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여러분의 목소리 누구 것 베끼려고 하지 마시고 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뭐 제출해서 저한테 채점을 하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다 읽어봅니다. 다 읽어보기 때문에 남의 것 베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쓰시는데 A4 용지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정도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정도 그렇게 하시고 줄 간격은 160포인트 160% 그렇게 하시고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그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날짜까지 제출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